금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누가 원할까라는 네. 거예요. 지금은 시진핑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둘 다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GDP가 지금 3조 달러인데 38조 달러니까 GDP 한 130%까지 육박하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폭탄이 터지기 직전 상황에서 그 폭탄 돌리기 폭탄을 받아놓은 거예요. 네. 역사상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한 거죠. 총싸움이 시작되면 그게 남북전쟁 같은 내전 상황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흥미진진한 경제 스토리텔러 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창익 대표님이신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어디 대표님이세요? 돈세이돈이라는 그 무인 카페 본부 사업 브랜드의 대표입니다. 무인 카페. 네네. 그러면 그 카페는 뭐 점원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네네. 아, 들어가서 알아서 키오스크에서 네네. 뭐 주문해서 네. 그냥 쉽게 마시면 얘기하면 되는 건가요? 좀 그럴 듯한 고급 자판기에서 에스프레소 커피를 이제 뽑아서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많은 사람들 그럼 지금 점포는 몇 개나 있어요? 21개 됐다가 지금 좀 줄어서 지금 사업이 좀 축소돼서 1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근데 그 프랜차이즈가 제목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또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돈세돈이 뭐예요? 돼지고기 먹을 건가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제목을 간판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저희 딸이 지금 교수님이 했던 말을 했습니다. 삼겹살집 이름이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오해를 받는 게 좋았어요. 이거 고깃집이야 삼겹살집이야라고 오해를 받는 게 이거 약간 좀 티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예. 커피 이게 브랜드가 뭐야? 돈세돈이 뭐지?라고 하면은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은 머릿속에 기억이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와이프가 반대를 하니까 제가 또 이제 어렸을 때는 또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했었고, 그러니까 너는 절대 위험한 짓 하면 안 되는 네. 캐릭터다. 그러니까 그냥 그 정해진 규칙대로 그 성실하게 살아라 뭐 이런 의미로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제가 뭐 하려고 하면 반대했었고 위험한 거 네. 하려고 하면 또 결혼한 이제 뭐 데이트할 때도 여자친구들이 제가 뭐 하려고 하면 그거 하지 말라고 반대했었고 뭐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와이프가 반대하고. 근데 왜 돼지 돈자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돈세이돈이라는 게 제발 하지 말라는 얘기 하지 말아요. 아, 영어군요. 영어입니다. 네네. 영어군요. 네네. 맞습니다. 돈트라는 말을 하지 마라. 네네. 네. 돈세이노라는 팝송이 있거든요. 예, 네네. 그거 있죠. 네. 네네. 그 팝송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 그러니까 노라고 하지 마. 뭐. 그래서 지금 반항을 하신 거군요. 제 인생에 아마 가장 큰 반항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와이프가 제일 무서운 존재인데 와이프한테 반항을 했을까?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반항을 안 했었는데 와이프한테 반항을 했죠. 예, 아주 재밌으시네요. 그 이전에는 경제 기자를 하셨죠? 네네. 기자 생활을 한 25년 정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우리 김 대표님 초빙하려고 김 대표님 글들이나 영상들을 좀 살펴보니까 경제학을 하신 분치고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게 수요 공급이나 이런 걸로 설명하시기보다 오히려 네. 뒤에 이 스트롱맨들 예를 들어 뭐 트럼프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좌우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경제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네, 학교 다닐 때 일단 충실하게 공부를 안 한 게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행입니까? 네, 공부 다행입니다. 안 해서? 그러니까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아마 거기에 좀 매몰돼서 그런 생각조차 못했을 것 같은데 뭐 제 네. 생각이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도 이거 뭔가 세상 경제가 움직여지는 게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는 좀 다른 메커니즘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예. 그 제가 원래 약간 좀 삐딱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면 오히려 뭐 하라고 하는 건 일단 제껴놓고 다른 것부터 찾아서 챙깁니다. 그런 약간 그런 성격이 좀 약간 청개구리 같은 성격이 좀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면은 저거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또 회사 다닐 때도 이런 거야 우리나라 경제는 이런 거야라고 선배들이 얘기하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컴을 메디슨인가 무슨 외국 자본 계열의 펀드가 그러니까 네. 그 벤처 기업이 인수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한글과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요. 네, 그때 저희 데스크 선배께서 제가 이제 새끼 기자였는데 어린 네. 이제 초년병 기자였는데 이게 글로벌 자본의 먹튀라고 기사를 쓰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려고 그랬던가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다음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네, 그 예. 사건만 기억하면 이제 네. M으로 시작하는 아무튼 펀드인가 그 네. 외국계 자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먹튀라고 써라 이거를. 네.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는 절대 이게
그 국민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에 팔려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결론을 아예 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데스크에서. 대부분 그렇지는 않은데 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제일 막내 기자였고 네. 또 단신성 기사를 그냥 쓰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선배가 저희한테 이제 교육상 이제 기사를 쓰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데스크 보셨던 분이 선배가 저에게 이거 이제 글로벌 자본이 한 국민 기업을 먹는다, 네. 먹튀다. 이거 이제 팔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매각 작업을 하지 말 중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길래 일단 제가 아무리 따져봐도 한글과 컴퓨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왜 국민 기업이냐. 네,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서 만든 기업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무슨 뭐 지분을 나눠주는 기업도 아니고 네. 그래도 그냥 한글이니까. 한글이라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만든 네. 그냥 민간 기업이고 민간 기업들을 누군가가 벤처를 설립했을 때는 내가 잘 키워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설립한 건데 그리고 또 외국 자본이라는 거는 헤지펀드나 외국 자본은 당연히 투자를 해서 차익을 남기고 네.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자본들이고 그런 자본들이 만약에 싫다고 하면 일단 들어오는 걸 막았어야지. 예. 왜 들어와서 나가려고 하는 걸 막냐.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우리나라에게 누가 자본 투자를 하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기사를 못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굉장히 엄하게 혼난 적이 있어요. 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가 쓰긴 쓸 텐데 네. 제 바이라인 제 이름은 달지 말아달라. 어. 저는 제가 제 이름으로 이런 기사가 나가는 게 싫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냥 기사를 쓰고 다른 선배분의 이름으로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내신 책 중에 네네. 월저 바보? 그게 이제 도대체 이름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름들이 기자들이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외신 그 예, 신문 있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 네, 그 뉴욕 월가에서 나오는 신문. 그 신문을 월저라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때 2003년 3월 20일 날 아마 그 이라크 전쟁이 발발을 했는데 네. 그 이라크 전쟁 발발에 대한 시각을 네. 월스트리트저널과 우리나라 이제 외신 기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하고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외신에 나온 논조를 그대로 네. 번역해서 대부분은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래서 바보인가요? 그게 아니고 바로 보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 외신들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만 해서는 그거는 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이제 논조니까. 그건 그러니까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보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 시각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시각이고 네. 월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시각이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시각인데 네. 우리가 그 시각을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가공하든지 간에 네. 그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기사가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한국과 특히 이제 또 그때 이라크 전쟁이 났으니까 그러면 이라크의 시각은 뭔가? 네. 근데 이라크 전쟁이라는 게 사실 이라크 입장에서 보면 침입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시각을 다 최소한은 다 모아서 우리의 시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이제 서구권의 언론의 시각만 전달하면 그게 뭐 다행히 우리의 이익과 부합하니까 이제 그런 어떤 관습과 이제 전통이 언론사에 내려왔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이익과 100% 부합하는 게 아니면 우리는 네. 그 시각을 가졌을 때 잘못하면 투자자들이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분들은 잘못된 관점을 갖게 되니까 그러면 이거를 기본적으로라도 좀 다층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럼 이라크의 입장 그리고 또 이제 중국과 패권 전쟁을 할 때에는 적어도 중국의 입장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종합했을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일방향적인 시각만 갖게 되니까 예. 최소한 월스트리트저널을 볼 때는 바로 보자. 네, 그래서 월저 바보. 네, 월저 바보 월스트리트저널 바로 보기고 약간 좀 중의적인 표현으로 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실은 우리의 시각이나 이제 그 서방 세계 이외의 시각에서 보면 바보 같은 언론이다. 그렇군요. 네라는 뜻이었습니다. 중의적이네요. 네네. 예. 자, 오늘 우리가 1월 29일에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가격을 보니까 금 가격이 네네. 1트로이 온스에 거의 5,600달러를 600달러요? 예. 5,590 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는 것도 그러면 뭐 이런 패권 다툼하고 밀접히 관련돼 있습니까? 가장 밀접히 관련돼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금이라는 게. 좀 그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얼마나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그 금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패권 전쟁, 예. 화폐 전쟁의 측면에서 이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금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방증해주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누가 원할까라는 네. 거예요. 지금은 시진핑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둘 다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는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를 달러의 가치를 살리기 위한
과도기적인 고육지책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시진핑 정부는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를 네. 궁극의 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렇다- 트럼프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 당분간은 달러 가치가 낮지만 궁극적으로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네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사실은 떨어져야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무역 적자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38조 달러의 수출을 부채를 늘린다. 네, 이런 일단은 말씀.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물 경제에서는 수출을 늘리는 방편이고 네. 그 수출을 늘리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그거의 그 바탕이 되는 이제 재정 지출도 네. 이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달러의 가치가 다른 화폐들의 가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되면 네. 기축통화에서 트리핀 딜레마라고 하는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니까 예. 그 문제는 막는 선에서 네. 달러의 가치는 떨어뜨려서 일단 재정 적자, 무역 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좀 줄여보자. 그러면 네. 이제 그게 달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니까. 네. 그럼 그렇게 될 때는 궁극적으로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달러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원래 달러는 모든 화폐, 다른 화폐들에 비해서는 가치가 높아야 되지만 예. 이제 실물에 비해서는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의 대표적인 바로미터가 금이니까 네. 지금 트럼프 정부는 제조업을 살리고 이제 리쇼링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 지출을 줄이고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본 수지 흑자를 줄이겠다 이 세 네.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달러의 가치가 이제 다른 실물 자산들 금에 비해서는 떨어져야 네. 이제 그 무역이나 여러 가지가 지금 그 정책에 부합하는 상황이 되니까 달러의 가치를 일단 트럼프 정부는 떨어지고 있는 걸 의도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관망할 수는 있겠다. 근데 그 파월 의장, 그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한테도 계속 압력을 넣는 게 네네. 금리 낮춰라. 네네네. 그것도 결국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 그 이제 일맥상통하는 관점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그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서 무역 수지를 개선을 하겠다. 네네네. 요거를 좀 추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일단 달러 패권을 지키는 게 일단은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근데 그건 네네.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치를 네네네. 떨어뜨리면서 패권을 네네. 유지한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달러라는 기축 통화는 네. 이제 특히나 이제 그 닉슨 쇼크 이후에 법정화폐가 됐을 때 네. 그 문제는 트리핀 딜레마라는 딜레마를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기축 통화라는 거는 사실은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돼야 되고 전 세계가 써야 네, 되니까 네. 그렇지만 풍부한 유동성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발행량을 늘리면 네.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그렇죠. 딜레마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 딜레마 중에 정치 권력은 유동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돈을 많이 풀어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신뢰도보다는 포퓰리즘이잖아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표를 받아야 되니까, 표를 받아야 되니까. 내가 돈을 써야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학자의 이제 순수한 관점에서는 네. 트리핀이라는 경제학자가 볼 때는 네. 사실은 유동성과 신뢰도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경고장을 날렸다고 생각해요. 트리핀 네. 딜레마는 사실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는 발행량을 늘려야 되는데 발행량을 일정 수준 이상 늘리면 신뢰도가 떨어지니 네. 이게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 네. 태생적 DNA를 가지고 있는 화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잘 다루셔야 됩니다. 재정 지출도 통제를 하셔야 되고 재정 건전성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전 세계가 써야 되는 유동성이라는 어떤 네. 또 물량 공급도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서 잘 해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정교한 네. 이제 컨트롤이 필요한 화폐입니다라고 이제 정권에게 경고장을 날려준 건데 사실은 모든 정치 권력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중임한다고 하더라도 8년 이후면 네. 남의 일이니까 사실은 그렇죠. 표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그 빚을 그 다음 정권에 물려주는 네. 상황이 되니까 트리핀 딜레마 중에 유동성은 넘쳐나지만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정권이든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건데 네. 그러면 내가 그 지출을 많이 하더라도 유동성 이제 함정에 안 빠져서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속 지출하지만 네. 지금 트럼프는 폭탄이 터지기 직전 상황에서 폭탄을 받아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도 이제 지출을 많이 늘렸고 지금 36조 달러에서 트럼프가 재집권 한 다음만 이제 38조 달러까지 네. 대략 한 2, 3조 달러가 갑자기 1년 만에 늘어버렸으니까 GDP 120%뭐 네, 그렇게 넘어섰죠.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GDP가 지금 3조 달러인데 38조 달러니까 GDP 한 130%까지 육박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재수 없이 폭탄을 지금 받은 거예요. 터지기 네. 직전에 다이너마이트가 거의 이제 심지가 다 타가지고 이게 터질 네. 텐데 그러면은 신뢰도를 지키면서 네.
법정화폐 유동성도 사실은 재정 지출도 지금 많이 하거든요. 국방비도 지금 1조 예. 5천억 달러 늘리고. 그러니까 감세도 하고요. 네, 한편으로. 예, 그렇다고 이제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은 많이 늘게 예. 되고. 그럼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 이 딜레마를 트럼프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굉장히 절체절명의 지금 역사상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브레인들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을 써야 되고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뭔가 이 국면을 극복해야 되는데 네. 일단 트럼프는 지금 연간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 이제 경상수지 적자를 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소해서 달러의 어떤 신뢰도를 높여야 되니까 네. 일단은 리쇼링을 이제 관세 전쟁을 통해서 네. 관세 수입만으로도 일단 재정 지출을 어느 정도 6천억 달러 정도는 확보를 하고 그리고 무역 적자를 이제 줄여서 이제 어느 정도는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건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미국은 국제 수지상으로는 사실은 모르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를 1조 5천억 달러 보는데 네. 자본수지 흑자를 1조 5천억 달러 가까이 봅니다. 물론 서비스수지랑 합하면은. 그러니까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내보내는데 이번에는데 밖에서 미국에 투자하느라고 국채 투자나 달러가 또 들어온다. 네, 그만큼.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정권은 모든 정권은 사실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만 부각시키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국제 수지는 적자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로 적자를 본 금액이 풀린 네. 달러가 미국의 쉽게 얘기하면 미국의 국채를 사는데 네. 들어오거든요, 다시. 네. 그러면 국제 수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네.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 자본수지 흑자를 보는 월가는 부자가 되는데 무역하고 있는 제조업 중산층들은 다 지금 이제 하층민 거지가 됐죠. 일자리를 잃고. 근데 숫자상으로 보면 미국 국민의 0.1%만 맨하탄에 네. 살고 나머지 99.9%는 이제 러스트벨트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트럼프는 정치적으로는 내가 그 0.1%의 부자들의 편이 되는 것보다는 99.9% 제조업 중산층 하층민들의 네. 이익을 대변해 주는 게 선거 전략으로는 유효하죠. 선거는 그냥 다 모든 사람이 한 표니까 99%를 잡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스티브 배넌이라는 책사가 트럼프를 설득해서 이제 일기 때 선거 전략을 짠 게 대한 우파라고 하는 그 몰락한 제조업 중산층들을 규합해서 그 백악관으로 가는 전략을 짰던 거고 이게 그- 대한 우파입니까? 네, 얼터너티브 컨서버티즘이라고 해서 네. 이제 그거를 대한 우파라고 하는데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대안이라는 얼터너티브라는 단어가 정치에서 쓰일 때는 네. 사실은 설명하기 좀 깔짝지근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그 스티브 배넌이 대한 우파라고 하면은 이제 공화당 정통 우파들은 대한 우파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주장하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 네. 우리는 대한 우파야. 그러니까 정통 공화당이 사실은 그 몰락한 러스트벨트가 지지층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공화당으로서 대선에 출마하는데 갑자기 그 몰락한 하층민들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니까 그럼 니네가 민주당이지 공화당이야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데. 네네.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는 공화당 대통령으로 출마했는데 갑자기 그 몰락한 하층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니까 니네는 그럼 뭐 정체성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대한 우파야. 그렇군요. 지금 우파들이 하지 못하는 거를 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좀 더 설명하자면 좀 깔짝지근해 뭐 이런 뜻이죠.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분들의 지지 세력을 마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도 리조일링을 해서 어떻게든 공장을 텍사스에 짓고 네. 지금 몰락한 디트로이트나 시카고에 짓고 예. 이제 일자리를 살려줘야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끊어야 되니까 네.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네. 했던 거고 그게 이제 월가의 기득권들 국민용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중국과의 무역 적자만 3천억 달러고 3천억 달러가 매년 국채 투자로 돌아오는데 네.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면 월가 입장에서 볼 때는 3천억 달러의 국채 판매가 없어지는 거니까 네. 월가는 트럼프의 정책을 이제 그 보따리를 싸매고 가서 막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는 제조업과 네. 월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제 그 금융업 간에 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메인 스트리트의 총사령관이 돼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미네소타 같은 데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이민자들에 대한 어떤 살해 공격과 네. 거기에 대한 폭동 분위기가 사실상 저는 미국의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거의 제조업을 내전 수준인 것 같아요. 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보이지 않는 내전이고 그게 그런 식으로 비화돼서 정말 이제 총구를 맞대고 서로 싸우게 되면 그게 네. 이제 실상 내전인 거고요. 예. 그래서 남북 전쟁 같은 전쟁도 발발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기를 소유하는 게 법적으로 그러게 자유니까요. 언제든지 내가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내 울타리에 들어온 사람들을 쏴 죽이는 게 정당 방위라고 생각하는 국가니까. 그러니까 아이스 그 대원들 그냥 민간인이 쏴 죽이면 그때부터 전쟁이 날 것 전쟁 나는 같은데요. 거죠. 그 네. 공권력이 이제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방관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또 그거를 이제 내란 폭동이라고 예. 이제 규정하고 이제 공격을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렇다면 언제든지 그렇군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진짜 이제 총싸움이 시작되면 그게 남북 전쟁 같은 내전 상황으로 이제 비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대한 우파의 리더, 자기가 대장이다. 그걸 네네. 이제 자임을 스스로 그래서 네네. 자임을 한 거고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든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정책도 그런 구도 속에 들어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정권이 국채를 누가 사주느냐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이 미국 정부가 달러를 찍어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서구 사회의 그 화폐의 전통을 보면은 그 민간 은행들이 이제 화폐를 찍어내고 네. 정부나 왕실이 국채를 찍어서 민간 은행으로부터 그 빚을 내는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정권이 이제 물리력이 있으니까 그 민간 은행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중앙은행을 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빚의 탕감이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는 중앙은행이라는 민간 은행이 왕실이나 정부에게 이제 국채를 사주고 예. 그 돈으로 이제 재정을 운영하는 거니까 미국의 정부도 지금 형식상으로는 이제 프라이머리 딜러들이나 연준에게 국채를 발행해서 팔고 그 민간 은행들이 이제 찍어준 돈이나 또는 이제 그 기존의 돈을 이제 국채를 사주면 그 돈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거니까 예.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간 3조 달러 정도 발행하는 국채 물량을 네. 누가 사주느냐가 이제 정권의 존립을 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메인스트리트와 월스트리트 간의 전쟁에서 지금 트럼프는 메인스트리트의 총사령관이니까 예. 월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채권 시장에서 채권 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 예. 또는 이제 채권을 투매하는 방법으로 지금 트럼프 정부의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게 이제 메인 스트리트는 실물 경제를 말하는 거고 네네. 월 스트리트는 금융 경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럼 이제 지금은 트럼프 정부는 그 정책적인 그 본질적으로 네. 월가하고는 사실은 상극이에요. 네. 네, 메인스트리트를 살리겠다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세계화의 그 공급망에 얽혀 있는 네. 수출 국가들이 사실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월가의 자산을 사주는 건데 예. 네, 그렇다면은 트럼프 정부는 지금 메인스트리트를 살려서 이제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면 네. 이 월가에서 볼 때는 자신들의 자본수지 수입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 무조건 막아야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하고 월가의 제미 다이먼 황제라고 하는 JP 모건 회장은 네. 그 VIP 공식 석상에서 만나면 사실은 그 용호 상박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이먼 회장. 다이먼 그 사람을 뭐 그냥 수사해야 된다고 뭐 그러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라는 정권이 절대적인 패권이니까 네. 월가를 쥐락펴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솔직히 말해서 그 실상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그 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월가가 채권 시장을 통해서 백악관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 더 많았지 백악관이 어떤 정치 권력이나 행정권을 통해서 월가를 압박하는 순간보다는 아하. 네, 그러니까 어떤 힘의 우위가 사실은 저는 금융시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치 권력은 물론 이제 그렇군요. 백악관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채권 시장에서 그 던지는 네. 메시지를 트럼프가 계속 귀담아 듣고 눈치를 보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월가라는 프라이머리 딜러들,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무조건적으로 사주는 예. 은행들, 그리고 연준이 이제 최후의 보루로서 안 팔리는 채권을 이제 그 자산으로 사주는 이 구조가 유효하지 않다면,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면 예. 그만큼의 채권을 사주는 수요를 자신에게 우호적인 수요를 만들어 놓으면 월가의 견제를 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아하. 그러니까 트럼프의 책사들은 머릿속에 월가 이외에 연간 3조 달러의 국채를 사주는 수요처를 만드는 게 네. 사실은 연봉을 받는 이유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이런 걸 활용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트코인이란 크립토는 비트코인이 대변하는 크립토는 트럼프 대통령은 폰지 사기라고 했었고 처음에는 사기라고 그랬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디벨로퍼인데 내가 그냥 실물에서 내가 돈을 주고 분양하고 받는 이런 거래를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크립토라는 거가 나와서 뭔가 막 달러의 패권을 막 위협하니까 네. 트럼프는 굉장히 애국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네. 맨하탄 자기 빌딩 트럼프 빌딩에 앉아서 그 센트럴파크를 내려다보면서 우리 미국이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에서 되게 자뻑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했던 사람인데 그게
이기심이었지만 그래도 네. 그 미국이라는 어떤 중산층, 백인 중산층, 앵글로색슨족들이 잘 살고 패권을 누리는 거를 옹호해주는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크립토라는 게 나와가지고 달러 패권을 위협하니까 처음엔 이게 뭐야 이따위가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1기 때 그 재정을 운영해 보니까 아 이거 월가가 그 자꾸 간섭하고 내 정책을 간섭하고 내 정책이 싫다고 하고 내 정책이 싫다고 하면서 이제 2기 때 선거 전략 때 그 후원금도 안 대주고 그때 2020년 선거 때 조 바이든이 바이든한테 훨씬 더 후원을 많이 했죠. 네네. 그때 월가에서. 그 조 바이든한테 간 게 5배였고요. 트럼프에게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어차피 어떤 정권이든 간에 자기들이 생존하기 때문에 거의 대등하게 그냥 균형 있게 후원을 정치자금을 대주는데 네.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거 그 정치 자금줄도 월가고 그 국채를 사주는 사람들도 프라이머리 들러도 월가인데 네. 내가 지금 하는 스티브 배넌 얘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대한우파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월가하고 등을 진 거예요. 아하. 그럼 나는 그럼 도대체 국채는 누가 사주고 나는 그 재선할 때 선거 자금은 누가 대주는 거지? 그 고민을 했던 거죠. 그렇다고 자존심이 있는데 월가한테 가서 그동안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월가에 맞는 정책을 펼 테니까 정치 자금도 좀 대주고 국채도 좀 사줘. 이럴 캐릭터는 아니니까. 아하.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이미 다이먼과 약간의 그 합을 맞추는 연출을 했지만 지난 1년간도 그렇고 아무튼 1기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국채를 누가 월가 이후에 누가 사줄 거냐 이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했는데 그런 트럼프의 어떤 요구 조건에 맞는 새로운 돈줄 네. 그리고 패권을 설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브레인이 예전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월가였지만 네. 이제 1기 정부 후반부 들어서 트럼프 정권에는 그게 빅테크가 됐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빅테크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글로벌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과 또는 이제 인적 네트워크와 그럼 빅테크라고 하면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네. 뭐 아마존이라든가 네,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좀 더 거죠? 직접적이게 하면 테슬라하고 이제 팔란티어가 테슬라, 네. 팔란티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빅테크들이 돈도 있고 네. 힘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화폐 구조를 새로 짜려고 하는 아이디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가와서 미스터 프레지던트 우리가 돈줄이 대줄 테니 우리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딜을 좋아하니까 그 니네가 원하는 게 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글로벌 빅테크 규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네. 미국 빅테크 규제하는 걸 풀어달라. 네. 첫 번째는 EU고 네. 두 번째는 중국이고 네. 세 번째가 우리나라, 일본 등입니다. 아시아입니다. 지금 쿠팡 문제도 뭐 그런 네. 맥락 속에 있는 네. 거죠. 이번에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한국이 관세를 25% 인상하겠다고 했을 때 지금? 네. 오늘 이제 신문의 분석도 이제 나왔는데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쿠팡과 빅테크들의 그 우리 온풀법이라고 네. 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빅테크들이 벌어들인 돈에 세금을 매기지 마라. 무슨 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또 그 여러 가지 깐깐한 규제로 사실은 빅테크들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 구글 뭐 그 MS가 우리나라에서 사업해가지고 그 돈 벌어 가는 거에 자꾸 이렇게 포치 뜯으려고 하지 마라. 세금 뜯으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죠. 서버가 미국에 그렇군요.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저 사실은 정보보호도 목적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돈 내서 돈을 벌면 우리에게 세금을 주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트럼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그럼 뭘로 상쇄할 거냐? 그러면 제조업의 무역 적자가 줄어들면 자본수지 흑자도 줄어들 텐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러니까 페덱스로 그 상품을 배송하는 실물 네. 무역은 이제 관세를 매겨서 절대로 이제 그 미국 밖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 네. 그리고 미국에 밖에 있는 상품이 우리나라로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무역인 거죠, 철저하게. 네. 하지만 그 보호무역으로 인한 자본수지 적자의 간극을 서비스 수지 흑자로 메꾸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비스 수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금융 서비스도 있고 네. 빅테크 서비스도 있는데 금융 서비스 수수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게 되잖아요. 예. 그 무역 흑자국들이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게 될 테니까 네. 그 간극을 빅테크 서비스 수지로 메꾸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구글 서비스 지금 AI 서비스 그러니까 챗GPT라거나 GPT 같은 것들. 네, 제미나이나 네. 지금 이제 테슬라가 하려고 하는 이제 전기 구독이나 뭐 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글로벌 이제 자유무역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감추고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면서 니네들 디지털 규제는 하지 마라고 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물론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좀 세련되게 하려면 자기가 그 이익이 되는 거는 감추고 자기가 손해가 되는 건 부각시켜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하고도 그렇고요. EU하고도 그렇고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기 전에 레터라는 거를 정부에 보내더라고요. 네. 네,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면 관세에 관한 협상을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건데 예. 그거의 첫머리에 빅테크 규제를 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니네가 우리한테 물건을 팔려면 관세를 때릴 거야라고 하면서 니네가 서비스 받는 우리의 빅테크 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풀어라. 네. 라고 이건 굉장히 불공정한 무역인데 뭐 이게 네. 뭐 누가 맞다 떠나 누가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그러거나 일단은 말거나. 네, 어떤 놈이 힘세냐의 문제니까 네. 이제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맞다 틀리다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럼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거냐 네. 아니면 어떤 논리로 막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어떤 딜을 할 수 있는 거냐 뭐 이 문제를 찾아야죠. 근데 이제 네. 지금 미국은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테크들이 백악관으로 찾아가서 네. 우리가 돈줄이 돼줄 테니 네. 그 백업을 해줄 테니 네. 당신은 EU를 상대로 네. 제발 좀 그 EU는 지금 그 일반 정보보호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엄격한 그 정보보호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좀 저촉이 되면 뭐 6천억 달러 뭐 무슨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수십조 원의 그러니까요. 과징금을 때리니까 그러니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냥 과징금 한번 맞으면 그냥 휘청 물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휘청거리는 건 아니겠지만 뭐 어쨌거나 막대한 과징금을 맞으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빅테크가. 예. 해외 나가서 내가 서비스하고 돈을 좀 벌려고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EU라는 그 경제권에서는 이제 일반 정보보호법이라는 법으로 자꾸 자기들 받고 하지만 4억 2천만 명의 굉장히 구매력이 높은 소비층이 유럽에 몰려 있으니까 네.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구매력이니까 포기할 수는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한테 요구하는 거죠. 제발 당신 빅브라더가 가서 네. 형님이 가서 EU 수장하고 좀 딜을 좀 해라. 그래서 우리 규제를 좀 풀어주면 예. 우리가 그거의 일정 부분을 정치자금을 대줄게라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당신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연간 3조 달러의 국채를 누가 사주는가의 문제니까 네. 우리가 아이디어를 갖고 왔어요라고 이제 네. 얘기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뭔데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제 피터 틸이라는 PYUSD 페이팔 머니를 예. 페이팔 창업한 사람이죠. 네네 그분이 이제 2023년에 뉴욕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PYUSD라는 페이팔 코인을 발행했어요. 진짜 그런 일이 네, 스테이블 코인 지금 발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분이 발행한 이제 피터 틸이 발행한 PYUSD가 뉴욕 금융 당국이 우린 이거 허가해 줄 수 없어라고 했을 때 네. 뉴욕 금융 당국 그러니까 그 주 의원들을 설득한 논리가 페이팔 USD가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였어요. 그래서 이게 왜 달러 패권에 도움이 돼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준비금을 국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량만큼 우리는 미국 국채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구조로 우리가 서비스를 하려고 하니 네. 허가를 해주세요. 그러면 월가에도 좋은 거고 네. 달러 패권에도 좋은 거고 미국 정부에도 좋은 거고 미국 국민도 좋은 겁니다. 누구도 나쁠 게 없어요라고 하니까 뉴욕 주의원들이 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네.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그래서 2023년에 PYUSD가 뉴욕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고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그에 앞서서 2019년에 그거랑 똑같은 논리로 이제 뉴욕 금융당국이 허가를 받으려고 했던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철퇴를 맞았어요. 리브라는 뭐 담보가 없었습니까? 아니 있었는데 네. PYUSD는 이제 거의 100%를 미국의 국채를 사겠다고 했는데 네. 그 리브라는 6개국 통화 바스켓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 그다음에 유로, 그다음에 뭐 위안화, 네. 뭐 엔화 등등의 전 세계 주요 6개 경제권의 화폐 바스켓을 만들어서 그거를 준비금으로 하는 글로벌 페이스북 머니 리브라를 발행하겠다고 한 거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괘씸하겠네요. 싫죠. 뭐라고? 이거 옛날에 우리가 브레튼 우즈 협상할 때 화이트 재무부 차관보가 가서 케인즈하고 싸울 때 네. 케인즈가 했던 말이거든요. 케인즈가 그때 방코르라는 국제 통화를 만들자고 왜냐하면 파운드가 가졌던 그 패권을 달러에게 넘겨주기 싫으니까 네. 케인즈는 제3의 통화를 만들자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져갔던 거예요. 화이트하고 싸울 때 네. 케인즈가 그때 이제 경제학계의 셀럽인 케인즈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그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이제 영국은 이제 패권을 지킬 거라고 착각했던 거죠. IMF의 SDR도 그런 비슷한 방식인 개념입니다. 거죠. 네, 그거를 발전시켜서 이제 저는 SDR이라는 준비 통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그런 네, 그러니까 여러 나라 통화를 네. 합쳐서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예. 그 PYUSD 페이팔 머니는 네. 이제 달러 국채를 네. 100% 미국 준비금을 국채만 하는 거고.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미국 정부가 받아들였고 똑같은 코인인데 네.
준비금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환영을 받고 받아들였고 네. 그리고 백악관까지 가가지고 지금 대통령하고 겸상을 하는 관계가 됐고 아, 피터 틸은 그렇군요. 그때 페이스북의 그 저커버그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라는 거야. 그러면 준비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PYD, PYUSD. PYUSD라고 하는 것을 그 회사에 가져가면 그러면 국채하고 교환을 해주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100의 PYUSD를 발행을 받잖아요. 네. 그럼 내가 이제 $100를 이제 페이팔에게 주는 거잖아요. 네. 예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페이팔이라는 운영사는 그 $100를 미국 국채를 사서 이제 준비금으로 예치를 해놔야 돼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네. 그러면 PYUSD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둘 간의 신뢰관계일 뿐이고 그걸 교환해 주지는 않아요? 어떤 거 국채랑요? 국채랑요. 네네 그 관계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페이팔에 내가 $100를 주고 저는 페이팔 코인을 받는 거고 네. 그럼 그건 그냥 $100의 코인이 되는 거고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운영사가 뒷단에서 네. 내 금고에 어떤 거를 저장해 둘 거냐의 문제인데 그렇군요. 네. 이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달러와 국채를 저장해 둘 거야 그러면 박수를 쳐주는 거고 예. 갑자기 리브라 같은 우리는 EU랑 금이랑 뭐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서 준비금으로 할 겁니다. 이거 글로벌 모임이다 딱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이제 세무조사 나가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때 리브라는 사실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통화를 준비금으로 쓰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반대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싫어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EU도 싫어하고 일본도 싫어하고 중국도 싫어하고 다 싫어했습니다. 이거는 섞이는 걸 싫어하는 모양이죠, 정부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물론 이제 그 준비금에 대한 개념도 명확치 않았었고 두 번째는 일단 무조건 발행권은 자신들의 중앙은행이 독점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간 빅테크가 와서 어쨌거나 통화를 발행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냥 무조건 싫었던 거고 두 번째는 통화 구조를 보니까 그러니까 유로머니를 100%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달러가 100%여야 되는데 네. 다른 통화가 더 많은 거고 그렇군요. 유로 입장에서 볼 때는 유로가 더 많아야 되는데 다른 통화가 더 많은 거고 예. 엔화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똑같은 거고요. 그럼 지금 지니어스 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트럼프가 새로 만든 법 거기에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미국 국채를 준비금으로 100% 가져야 된다라고 규정한 것의 모델이 되는 건가요? 그게 그 지니어스 액트가 제가 볼 때는 피터 틸이 페이팔 머니를 발행할 때 백서를 냈던 거를 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아. 내용이 똑같습니다. 피터 틸이 했던 네, 거를 네, 그대로 네. 하는 거군요. 그때 트럼프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 서사를 이해했고 네. 그 서사가 이해가 되니까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는 거를 통과시켰던 거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24년 그걸 통해서 달러의 신뢰를 또 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국채를 사주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추산해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그 단기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됐을 경우에 미국 네. 단기 국채 수요가 네. 2조 달러입니다. 아, 네, 그러면 그 1년 정도의 미국의 그 국채 발행량을 이제 소화해 줄 수 있는 네. 국채 수요처가 되니까 그렇다면 월가가 국채 투매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할 때 네. 상당히 방패막이가 돼줄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월가가 이제는 국채를 투매해서 미국의 행정부를 견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힘이 빠졌군요. 스테이블 그거라기보다는 코인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트코인 액트라는 거,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라는 행정명령과 그리고 시세르미스 상원위원회 비트코인 액트라는 법안을 네. 합하면 지금 그 포트녹스 금고 등에 있는 8,133만 톤의 금을 네. 뭐 직관적으로 팔아서 네. 뭐 구체적인 방법은 재평가하는 건데 뭐 회계적으로는 좀 복잡하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면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 100만 개 이상을 20년간 보유하겠다라는 이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발표했을 때 국채 투매가 있었습니다. 월가에서. 그렇습니까? 네, 하지 말라는 거죠. 너 비트코인 액트 하지 마. 비트코인 전략 비축 하지 마. 그래서 월가가 국채 투매를 해서 장기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간 적이 있어요. 물론 관세 전쟁하고 겹친 국면이었지만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해석을 할 때는 이거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니까 월가가 안 사주겠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 방안을 7월 30일 날 발표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을 그때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발표를 안 했고 그냥 행정명령을 그냥 되뇌 있는 수준에서 우리는 앞으로 범죄인들에게 빼앗은 비트코인을 안 팔고 비축하겠다라는 선에서 끝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비트코이너들이 트럼프 정부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계획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사실은 트럼프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 측면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저는 그때 해석을 할 때 야 이게 국채 시장이 역시나 무섭구나. 그래서 트럼프 정부가 적어도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월가의 눈치를 보면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 트럼프 정부가 작년에 월가가 제이미 다이먼이 사실상 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주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지난 1년간 재무장관, 상무장관, 법무장관, 크리터 짜르가 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전략을 짜놓은 거예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어리둥절하게 할 정도로 많은 공격적인 그 대책들을 쏟아냈거든요. 예. 그게 첫 번째가 파월 의장 수사. 그러니까 왜 좀 너 뜨악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을 왜 갑자기 연준 청사 짓는데 3천억 달러나 쓴 거야? 너 재정 방만하게 운영했어? 횡령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수사에 들어갔고 기소하겠다는 얘기고. 네. 두 번째는 제이미 다이먼 그 JP 모건 회장을 기소했어요. 손해배상 네. 50억 달러 청구를 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2020년 선거에 진 다음에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트럼프 일가와 트럼프 법인에 대해서 계좌를 동결시켜 버렸어요. 디뱅킹이라고 돼 네, 있는데 정치적인 디뱅킹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치적인 탄압으로 본 거예요. 트럼프는. 그리고 네. 객관적으로 봐도 정치적 탄압이 맞죠. 네. 그 미국이란 자본주의 국가에서 계좌를 동결시킨다는 거는 그 금융적으로 생명을 끊어놓는 건데 그럼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았을 거고 네. 여기에 대한 반감이 사실은 월가에 대한 반감이기도 해요. 네. 그 에릭 트럼프도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니까 네. 아들은 아무리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외부적인 갈등에서는 아버지 편인데 그러면 월가 제이미 다이먼한테 또 우리 아버지 못 살게 굴었으니까 나중에 좀 두고 볼게 뭐 이랬던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에릭 트럼프가 이제 크립토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크립토 사업이 돈이 되기도 하겠지만 월가에 반하는 어떤 그 화폐 패권이니까 뭐 그런 네.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사법적으로 일단 묶어 놓은 거예요. 네. 월가의 수장들을. 두 번째는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SRL 규제라는 게 있어요. 그 미국의 그 금융위기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CDO 뭐 같은 그 되게 신용도가 낮은 그 펀드들을 그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묶어서 만든 파생 펀드잖아요. 이 펀드가 이제 부도가 나면서 사실은 연쇄적으로 그 월가의 그 은행들이 부도를 맞게 된 게 금융 이제 위기인데 네. 그때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게 월가 레버리지 투자가 이만큼 위험하다라는 어떤 경각심 때문에 네. 그 당시 행정부가 월가의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하는 자본 규제를 하는 SRL 규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100달러의 국채에 투자를 하려면 네. 5달러를 자기 자본을 이제 가지고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인출 사태가 발생할 때 그래도 네. 니네가 뱅크런에 이제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은 쟁여둬라 네. 이 얘기인데 그게 원래는 4% 정도였는데 5% 플러스 이제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이제 할증료율이 네. 붙는데 그게 무제한이에요. 할증료율이.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안 좋으면은 뭐 1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예. 기본적으로 5%니까 이게 상당히 높았던 거죠.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이제 제이미 다이먼이 국채 투매를 한 다음에 트럼프가 바짝 긴장하니까 이제 어떤 경제 포럼에서 이제 그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이 SRL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국채 못 산다. 국채 계속 팔 수밖에 없다. 사주고 싶어도 못 산다 법적으로. 네. 규제를 좀 풀어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규제를 바로 푸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 월가한테 좋은 거 아니야라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영악하게 내가 규제를 풀게 그래놓고 그 시행 시기를 올해 4월 1일부터 발효되게끔 했어요. 그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 월가 입장에서 볼 때는 4월 1일부터 앞으로 우리가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살 수 있어 레버리지로. 네. 그러니까 이제 연초부터 선반영해서 국채를 사기 시작했어요. 예. 네, 어차피 규제는 풀릴 거고. 그러니까 그 금액이 그 3조 2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 규제를 풀었을 때 그 월가가 레버리지 추가로 사들 수 네네네. 있는 국채 금액이요. 레버리지로 사줄 수 있는 국채 금액이 3조 2천억 달러인데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 국채 발행량의 대략 10% 정도가 되니까 네. 네, 어마어마한 거고 이 국채를 만약에 월가가 그대로 다 받아준다면은 트럼프는 마음껏 국채를 또 발행해서 네. 이제 다 받아주니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 트럼프가 이거를 그러면 좋아, 근데 내가 풀어줄 거야. 근데 니네가 좀 하는 거 보고 올해 4월 1일날 풀어줄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월가는 당연히 트럼프가 그거를 이행할 거라고 보고 선반영해서 국채를 사주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올해 포트폴리오 구성을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그럼 월가는 이제 국채 투매로 국채 수익률을 높이는 게 무기인데 네. 지금 제이미 다이먼이 네가 나를 기소해? 그래서 국채를 팔려고 보니까 4월 1일 날 트럼프가 딱 웃으면서 그럼 너 4월 1일 날 내가 그 규제 안 풀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은 제이미 다이먼이 작년에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내 말에 꼼짝 못하고 나에게 당근을 줬던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올해 와서 보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돌변해서 저기 연준 의장 기소하고 자기를 기소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작년에 트럼프가 꾹 참고 있다가 네. 이제 올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제 지지층을 규합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2조 달러 그 국채를 사줄 수 있고 네. 지금 월가는 옴짝달싹 못하게 지금
덫을 걸어놨으니까 3조 2천억 달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5조 달러의 국제 수요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아하.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작년에 월가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잠깐 보내놨던 대책들을 다 쏟아낼 거거든요.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 액트죠. 그럼 작년에 갑자기 월가에서 국채를 투매하기 시작해? 그럼 비트코인 액트 하지 말라는 거네. 알았어. 잠깐 내가 좀 참을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제이미 다이먼 기소하고 너 니네 지금 까불면은 이거 규제 안 풀어? 그럼 니네 지금 포트폴리오 한 거 다 숏 스퀴즈 나가지고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니까 사줄 수밖에 없네. 그래 그럼 까불지 마. 그럼 난 이제 비트코인 액트 할 거야. 니네 이거 협조할 거야 말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협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액트를 트럼프 정부는 신세너비 상원의원회 법안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니까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신세너비 상원의원회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또는 공화당 일부의 반대로 안 된다. 그러면 트럼프는 이제 플랜 B를 짜는 거예요. 그 플랜 B가 뭐냐면은 경제 비상 조치. 그건 또 뭡니까? 비트코인 액트라는 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금을 팔아서 국채를 사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금을 팔아서 이제 국채 일부를 상환하고, 그러니까 국채를 더 발행하고, 예.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금을 판 돈으로 비트코인을 일부 사두면 네. 비트코인이 또 저평가돼 있으니까 또 이게 또 더 많은 상승폭을 보여서 금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상승폭이 더 높아질 거다.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우리는 금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면 더 많은 이제 상승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금이 5,600 예. 달러라고 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추 5천억 달러라고 하면은 그게 지금 1조 3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의 가치가 네. 예. 그 8,000톤의 가치가 네. 1조 3천억 달러예요. 1조 3천억. 네, 시가로 하면은. 근데 네. 그게 지금 장부상에는 110억 달러 돼 있어요. 100분의 1로. 오. 네, 42달러로 돼 있거든요. 하긴 옛날 가격으로 해놨을 테니까. 네. 그게 이제 그 50년 전에 연준과 그 재무부 간에 네. 그 장부 회계상으로는 니네가 우리 금을 가져가서 보관니까 그 저당 잡아놓고 우리에게 110억 달러를 발행해 줘. 네. 재무부가 110억 달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의 회계상의 자산으로는 110억 달러로 돼 있잖아요. 42달러로. 네. 근데 그게 지금 시가로는 지금 5천 달러가 넘어섰으니까 네. 트럼프는 그거를 금이 있든 없든 복잡하게 따지면 금이 있든 없든 그냥 장부상으로 회계 정리만 하면 이제 1조 3천억 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국채를 사고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는데 사실 1조 3천억 달러가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1조 달러면은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의 절반인 1,000만 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000억 달러면 비트코인 100만 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총량이 2,100만 개죠. 2,100만 개인데 이제 2천만 개가 발행돼 있으니까 네. 그 10만 불이니까 지금 예. 얼추. 그러니까 대략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000억 달러면 네. 100만 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금을 재평가하면 1조 3천억 달러로 지금 비트코인 발행량의 절반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비축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10배가 올라도 1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금 가격이 지금 2배가 되면 2조 달러가 돼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일단 올라가는 게 더 좋죠. 그리고 그 금 가격이 올라간 걸 이제 팔아서 비트코인 사서 비트코인이 갑자기 10배가 되면 그것도 1조 달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복잡한 걸 통해서 내가 3조 달러를 벌겠다고 이렇게 막 월가하고 싸우고 아둥바둥 할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빚이 38조 달러인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금과 비트코인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계좌에 꽂으려고 하는 돈이 최소한 5조 달러는 돼야 이렇게 발버둥 쳐가면서 할 이유가 있는 거지. 금 그냥 1조 달러 만들고 그거 팔아서 비트코인 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10배 올라가지고 1조 달러 되면 2조 달러인데 그거 연간 국방비거든요. 그리고 연간 국채 이자예요. 그거 하겠다고 이 난리를 칠까?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금은 지금보다 2배 정도 오를 거고 그걸 팔아서 비트코인 사면 비트코인 가격은 그보다 10배 이상 오를 거다. 그래야지 5조 달러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트럼프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저는 이제 이게 특별법을 만들거나 뭔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1934년에 올해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거를 당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 똑같이 했어요. 이미. 그랬습니까? 네. 선배가 한 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과 닉슨 대통령이 한 거를 짬뽕해서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4년에 이제 금 준비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30년대가 이제 대공황 때잖아요.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달러를 저평가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 금을 고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금 준비법이라는 거를 발동해서
이제 그때 이제 비상경제 조치라는 걸 활동했죠. 그러니까 지금 비상 상황이다, 대공황이다. 그러니까 의회도 가만히 있고 입법부도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다 가만히 있어라. 행정부의 모든 권력을 집중하자. 그래서 백악관이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이제 금을 재평가해서 그 재평가한 금의 장부 그 계좌를 TJ라고 해서 일반 계좌로 넣으면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환율 안정기금이라고 하는 특별 계좌로 넣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은 근본이제였죠. 근본이제였죠. 예. 네, 그러니까 근본이제 하에서 그러니까 금이 그 당시에 이제 금준비법의 시작은 뭐냐면 자, 그 당신들 돌반지로 받은 금들, 장롱 속에 있는 금들 네. 전부 재무부에 파세요. 앞으로 민간이 금을 보유하거나 민간이 금 거래를 하면은 10년의 징역과 10만 달러의 벌금을 매기는데 이게 엔드예요. 징역도 보내고 벌금도 받고. 의무화 시켜버렸군요. 네, 엄청나게 강력한 규제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장롱 속에 있는 돌반지를 전부 연준에 팔고 네. 연준이 그거를 이제 그 회계 정리를 재무부 금으로 하고 연준이 사들인 거죠. 그래서 연준이 달러 발행량을 늘린 겁니까? 연준이 22달러에 사들여서 예. 38달러에 팔았어요. 재평가를 했어요. 금을 22달러에 시민들에게 사들여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70%의 수익을 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재평가된 금액 차액을 달러를 발행해서 연준의 이제 특별회계 계좌로 넣어줬어요. 그게 환율안정기금이라는 계좌로. 그러면 이제 TJ라는 계좌로 넣어주면은 의회가 승인을 내려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과정이 복잡해지니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환율안정기금이라는 이제 계좌로 넣어주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재무부의 재량껏 국채를 살 수 있는 재원이 되거든요. 환율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 정권이 이렇게 받은 차액으로 이제 환율안정기금으로 국채를 사들여서 네. 시중에 돈을 푼 거죠. 그래서 이제 경기를 진작시키고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유럽과의 이제 그 무역 전쟁에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했던 거예요. 이거에 원래 이제 기반 상황이 어떤 거였냐면 영국이 전후에 근본위제로 복귀했었는데 1차 대전 이후에 네. 이제 그 근본위제 복귀하면서 파운드와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를 네. 인위적으로 평가 절상을 한 거예요. 근본위제라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케인즈가 얘기한 처칠이 했던 가장 멍청한 짓이라는 근본위제 복귀였는데 그러니까 영국은 이 근본위제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금이 별로 남아 있지 네, 않았었죠. 금도 남아 있지 않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파운드가 실질 시장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가 되니까 네. 근본위제 복귀 인위적으로 고평가가 되니까 무역에서도 불리한 상황이 되고 그때는 근본위제였기 때문에 사실은 무역 흑자를 내야 금이 이제 자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악순환됐던 거예요, 영국은. 네. 그래서 이제 33년도에 영국이 근본위제를 공식적으로 중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가 시장 가치로 떨어지면서 갑자기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영국이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것 봐라. 갑자기 지금 영국이 장난치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럼 거기에 대응해야지 했는데 미국은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금이 많이 비축돼 있으니까 우리는 근본위제를 끊는 거는 아니고 재평가해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렸던 거죠. 근본위제는 네. 유지하면서. 그럼 그거하고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거하고는 그러니까 그때 제정된 금준비법이 네. 지금도 그 법이 있으니까 네. 트럼프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지정학적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월가랑 전쟁을 더 빡시게 하면 월가도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견제를 해야 되니까 국채를 더 많이 사주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국채 수익률이 5%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정권 유지가 힘들어지고 네. 미국 경제가 위태로워지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이제 상황이 악화되니까 이거를 경제 비상조치 발동의 이제 명분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군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 상대로 국채를 투매해서 지금 우리 패권을 가져가려고 한다. 이건 안보의 문제다. 네. 그래서 비상경제 조치를 발동하면 금준비법이란 거를 끌어와서 거래까지 막을지는 않겠지만 자, 민간은 앞으로 금거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채 수익률을 5%로 동결합니다. 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그럼 우리가 금 재평가를 해서 이 금 재평가한 돈을 환율 안정기금에 넣어서 이걸 국채와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를 살릴 겁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액트라는 법안이 없이도 루즈벨트가 만들어놓은 금 준비법으로 트럼프 정권은 금을 재평가해서 이제 국채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이게 트럼프 쇼크라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 쇼크이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닉슨 쇼크와 루즈벨트 대통령의 금 준비법을 합쳐놓은 네. 트럼프 메가톤급 쇼크다. 네.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쇼크. 그럼 트럼프 쇼크가 앞으로 올 거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그걸 쇼크라고 선언하는 순간이 저는 7월 이전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 선언은 안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비축 전략은 선언했지만 네. 그걸 이제 내가 이행하겠다라든지 뭐 다시 이제 선언을 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환율 안정기금으로 이제 국채와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는 액션을 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정책들은 작년에 다 나왔지만 네. 금을 재평가하지는 않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포트록스에 있는 금을 재평가하지는 않았는데 금을 재평가를 해서 실제로 사는 액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재평가하겠다고 발표하거나 네. 저는 이제 이게 50년 만에 이제 닉슨 쇼크 2.0 버전으로 트럼프 쇼크가 네. 트럼프 쇼크라는 말이 조만간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이 들리면은 아마 네. 이제 트럼프가 이제 달러를 인적으로 끌어낮추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이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네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네 미국 국채 보유량을 계속 줄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네네 이것도 미국과의 패권 전쟁 맥락 속에 들어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일단은 지금 모든 결제망이 스위프트망을 통해야 되니까 스위프트요? 네, 달러 결제망 예, 달러 통해야 결제망. 되니까 이 결제망이 사실은 달러 패권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지금 하루 1,500만 배럴의 그 석유 결제 대금을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합니다. 네. 아직도 달러로 결제를 하고 있군요. 네, 거의 100%. 물론 이제 일부는 이제 유로 그 위안화로 지금 시범 삼아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네. 그걸 시범 삼아서 할 때마다 미국이 가서 때려 부셨거든요. 그게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인데 네. 그게 위안화 결제할 때마다 미국이 가서 어떤 명분으로든지 간에 그 나라를 때려 부셨으니까. 아, 위안화 결제를 못하게 미국이 막았습니까? 근데 그 나라의 공통점이 위안화 결제, 석유 결제를 한 거예요.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가. 다 가서 그 군사 공격을 한 거네요. 네, 명분은 다르죠. 이제 뭐 베네수엘라 공격한 명분, 이란 공격한 명분, 지금 이제 이란도 공격하려고 또 하잖아요. 근데 네. 이라크 후세인을 축출한 명분이 제각각 명분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이제 그 위안화 석유 결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다른 얘기긴 한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사실은 위안화 석유 결제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국이 어떻게 할까도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 페트로달러의 전략적인 상대니까 지금 미국이 이란, 이라크와 베네수엘라는 다른 레벨에서 사우디를 대하겠지만 네. 어쨌거나 달러 패권이 가장 중요한 선순위 1위인데 네. 네, 그거 이상의 고려사항이 없는데 지금 사우디가 리야드에서 2023년에 이제 시진핑하고 위안화 국제결제, 석유결제를 네. 협약했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일부 하고 있고 예. 이제 그거를 지금 미국이 어떻게 이거를 차단을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극단적인 순간에는 이란, 이라크처럼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격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위안화 결제 때문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그 지정학적인 상황이 과거 50년하고는 완전 반대로 가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배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국은 비트코인 굉장히 싫어하죠. 겉으로는 싫어하죠. 공산당 입장에서. 겉으로는 싫어하죠. 겉으로는 그렇다. 싫어하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자꾸 이제 공산당 간부들이 이제 돈을 빼돌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싫어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은 CBDC 그 위안화로 이제 CBDC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걸로 하려고 하는 건데 미국이 비트코인 패권을 가지려고 하니까 네. 그걸 견제하려면 중국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죠. 네, 그거를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은 유사 근본이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진핑과 빈살만 왕세자가 리야드에서 2023년 만났을 때 네. 위안화로 국제 석유 결제를 하는 방법이 그 빈살만이 물어봤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400만 배럴의 석유 결제 대금을 위안화로 받으면 네.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지라고 물어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은 위안화가 네. 국제 결제가 안 되면은 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가서는 조금 일부 결제가 되고 이제 친중 국가들은 이제 위안화 네. 받아주겠지만 실제로 지금 70%의 경제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 달러 패권 스위프트망을 쓰는 나라들은 위안화 결제를 안 해주니까 네. 그러면 빈살만은 석유 팔아가지고 그냥 종이 공산당 그렇죠. 간부 얼굴 있는 종이를 그냥 금고에 싸놓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중국 국채를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랑 그 증권거래위원회 그 부주석을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해서 사회과학위원회에 있는 박사들이 만들어낸 방법이 상하이에 있는 원유 선물 시장과 예. 상하이에 있는 금 현물 시장을 네. 연동해서 선물 시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팔면 네. 그 결제 대금으로 금 현물 시장에서 금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는 스왑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안화를 가지고 금을 사서 가져갈 수 있게.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빈살만 입장에서는 사실상 위안화 받고 석유를 파는 게 아니라 금을 받고 파는 석유를 거네요. 파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근본이자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금을 받고 물건을 파는 거였잖아요. 예, 예. 증서를 받긴 했지만. 네. 근데 중국은 지금 그 증서를 사람들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동시에 그냥 금으로 바꿔가요. 현물금으로. 와. 네, 그래서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간의 일부 석유 결제를 금 현물과 석유 선물 거래로 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금 현물 거래를 하고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그러면 중국의 인민은행이 그렇게 금을 쌓아놓고 있는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네. 상하이 금시장의 금 가격의 프리미엄을 형성해 주기 위해서 인민은행에서 쌓아놓은 금으로 이제 사주는 형식으로 계속 상하이 그 금거래소에 프리미엄을 $100 정도로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차익 거래를 노리는 그 투기 세력들이 몰리면서 상하이 금거래소가 원래부터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런던 금거래소가 주로 현물 거래를 했고 뉴욕 네. 금거래소가 주로 선물 거래를 했는데 네. 런던과 뉴욕 간에 현물과 선물이 서로 뒷받침해주는 거래를 했었어요. 근데 상하이에서 갑자기 현물 수요가 막 폭증하고 이제 차익 거래를 노린 투기 세력들이 런던에서 싸게 사서 상하이에다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런던에 있는 금이 전부 상하이로 간 거예요. 어허. 그러면은 뉴욕 금거래소의 선물 거래를 런던 금거래소에 보관된 금이 뒷받침해줬는데 네. 현물금이 뒷받침해줬는데 갑자기 현물금이 런던에서 없어지니까 그럼 뉴욕에서 선물 거래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인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현물금이 있어야 내가 이 증서를 교환하는 건데 네. 내가 이거 금증서 샀다가는 내가 만약에 폭탄 맞게 되면은 금으로 못 바꾸게 되니까. 그냥 종이 쪽이 되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뉴욕 금거래소에서 선물 거래를 사람들이 할 때 현물금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인도를.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현물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그럼 거래소가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현물금을 가지고 있어야 선물 거래를 하게끔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금값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지금 뭐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5,600인데 어떤 분은 뭐 2만 불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대.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의 재평가와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수합하는 이제 네. 순환매를 통해서 $5조 정도는 확보를 해야 부채 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20% 정도는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10% 이상 해결돼야. 네. 그러면은 10%만 해도 $3조 넘고 20%면 $5조 이상인데 네. 저는 대략 15% 정도 $5조라고 보면은 $5조. 최소한 금이 2-3조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지금 $1조니까 예. 지금의 2-3배는 올라야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재평가할. 네,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만 보면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네, 그게 시장에서 어떤 작용을 펼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제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실상으로는 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지금 트럼프 정권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이 8,000톤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미국 그 연준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이. 예. 그게 세계에서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많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금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금이 있다면 지금 이런 행동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고 있다는 금은 뭔가요? 장부죠, 장부. 회계. 실물금은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은 닉슨 쇼크 이후에 닉슨 쇼크 전후로 네. 그러니까 전부터 사실은 닉슨 쇼크라는 게 사람들이 금의 인출을 자꾸 이제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금하고 돈하고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렇죠. 네. 앞으로 미국의 연준의 해외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가져오면 온스당 $3.5로 바꿔줬었는데 네. 앞으로 못 바꿔준다. 부도 선언한 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과 같은 거예요. 미국의 재정 상태를 못 믿겠다. 네. 지금 트럼프 정부의 재정 상태를 못 믿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금을 산다고 네.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50년 전 상황이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네. 지금 우리가 닉슨 정부의 재정 상황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금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시장에서 떨어지고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데 시장에서는 사실은 1온스당 $50, $60 하고 있는데 지금 연준은 계속 $35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반대로 미국은 수출은 안 되고 네.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국 은행들은 자꾸 와서 연준한테 자꾸 금으로 바꾸겠다고 그러고. 네, 그게 드골 대통령이 이제 앞장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는 미국이란 나라를 쳐다보는 관점이 그 성북동 부자가 강남 부자 바라보듯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창동 부자가 야 니네가 그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언제부터 부자라고 껄랑거리고 까부는 네. 거야. 그러니까 원래 유럽의 전통은 프랑스야. 근데 니네가 지금 독립전쟁 하는데 2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까불지 마 하면서 계속 그 졸부유 쳐다보듯이 봤던 나라가 금을 제일 많이 쟁여놓고선 막 패권 유지하겠다고 갑자기 금 다 객출해가지고 이제 골드 프리한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달러같이 유지한다고 금을 내다 파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닉슨 쇼크 이전에 사실은 닉슨 쇼크를 안 내기 위해서 전 세계 8개국이 모여서 금을 객출했어요. 예.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골드 프리란 걸 만들어서 금 가격이 달러 가치보다 높아지면은 금을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금 가격을 계속 눌러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투기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미국 정부가 이래가지고서는 이거 못 버틴다. 그래서 더 이상 못 버텨서 이제 닉슨이 그러면 우리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면 두 가지 이제 생각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금을 계속 바꿔주면 우리 금고에 금이 텅텅 빌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금을 못 바꿔줘. 그래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일시적으로 이제 무역 적자 해소를 하고 두 번째는 가지고 있는 금이라도 유지하자 이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원래 닉슨 쇼크라는 건 교과서에서 보면은 법정 통화 달러를 법정 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금이라는 귀금속 전통적인 화폐를 사실상 그냥
고철 덩어리로 만드는 게 닉슨 쇼크인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미국이 만약에 그걸 고철 덩어리라고 진짜 만들겠다고 했으면 그 금을 왜 보유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금이라도 일단 지키자. 그리고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자. 이 두 가지가 닉슨 쇼크인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도 미국은 달러 법정 통화의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선물 종이금을 내다 팔아가지고 금 가격을 억눌러 왔거든요. 근데 지금 그 선물 종이금이 억눌렀던 이 천정을 상하이 현물금이 뚫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미국이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금도 언젠가는 최종적으로는 현물금으로 양도를 해줘야 되니까 최종적인 거래에서는 아, 이미 장부상으로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장부상으로는 안 팔았는데 현물은 팔았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현물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 네.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유럽에 빌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뭐 영국한테 리스를 해준 거예요. 이 금을. 그 원래 금고 안에 8,300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8,300톤이 있는데 네. 원래부터 8,300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금이 있는데 네. 이 금을 이제 닉슨 쇼크 전에 금풀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5,000톤인가를 거기에 넣었거든요. 네. 거기에 상당 부분을 팔았어요. 5,000톤이 아니라 5천억 달러 정도를 네. 넣어서 상당 부분 팔았고 그리고 닉슨 쇼크 이후에도 금 가격을 종이 선물로 누르니까 네. 그럼 선물은 최종적으로 누가 현물 인도를 요구하면 줘야 되니까 상당 부분은 현물로 인도해 줬을 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선물 시장에서 그 금 가격을 억눌러 왔으니까 오랫동안. 근데 통계에는 계속 8,300으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실물 금은 내다가 이제 양도를 해줬는데 네. 연준의 장부상, 그러니까 연준과 재무부의 회계상으로는 네. 금이 있는 거죠. 장부상에는. 그러니까 장부 정리를 안 한 거죠. 장부 정리를 안 했다. 네, 그러니까 현물금은 내다 팔아놓고,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이 내가 어떤 매출 매입이 있으면 그걸 장부로 기재해서 그걸 계속 이제 줄여 나가거나 뭐 예. 대차 대조표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과 재무부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금에 대한 거는 정리를 안 해놓은 거예요. 일부러. 오. 근데 왜냐면은 몰랐네요. 금이 42달러로 봉인해 놔야 네.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되니까. 만약에 그걸 지금 금을 5,000달러로 장부를 정리해버리면 지금 달러 가치가 100배 떨어졌다는 거를 장부상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티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서티파이를 안 한 거죠. 시장에서는 시장 가격이 얼마든 말든 우리는 공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금의 가격은 42달러야 아직도 라고 했던 예. 건데 재평가를 안 해놓은 건데 그리고 8,133톤이 있는 걸로 장부는 적어놨는데 하지만 실제로 뒷구멍에서는 네. 계속 금을 선물시장에서 팔았어요. 금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어. 그리고 실제로 닉슨 쇼크 이전에 금풀이라는 거에서 어마어마하게 팔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포트록스 금고에 금이 하나도 없어요. 뭐 있어봤자 뭐 8,000톤은 아닐 거예요. 그 절반 또는 뭐 놀라운 1,000톤.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은 뭐냐면은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은 네 말대로 금을 팔아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은 현물 금고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재무부와 연준 간의 대차 대조표 정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지금 대차 대조표에는 자산, 그러니까 재무부가 맡긴 금이 110억 달러로 돼 있으니까 지금 이거를 재평가해서 1조 3천억 달러로 동그라미 두 개만 더 치면 네. 그만큼의 달러를 연준은 찍어서 재무부한테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현물금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서로 대차 대조표 회계 정리만 딱 해서 종이에 인쇄해가지고 이제 그 1조 3천억 달러의 달러를 그냥 재무부 금고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 금은 재무부 소유인가요? 그럼? 소유는 재무부고요. 그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금을 증서라고 해서 네. 그 종이 증서를 이제 연준의 전당포에 맡기고 예.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재무부에서 꿔준 거죠. 그러니까 국채를 맡기고 그 달러를 발행해서 꿔준 거랑 똑같죠. 금의 증서를 연준에 맡기고 연준은 달러를 찍어서 재무부에 꿔줬다. 그러면 이제 연준의 대체 대조표 상에는 찍어준 달러는 부채가 되고 네. 자기들이 받은 금 증서는 자산이 되는 거니까 네. 대차 대조표가 지금 딱 제로가 된 거죠. 좌변 네. 우변이. 회계상으로는 실물 금은 이론수도 안 건드리고 그냥 그 자산을 1조 3천억 달러로 늘리고 그러면 이제 부채가 110억 달러잖아요. 찍어준 달러가. 네. 그럼 이게 좌변 우변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자산을 1조 3천억 달러로 늘리면 이 부채도 1조 3천억 달러로 늘려야 좌변 우변이 제로가 되니까 그러면은 달러를 그만큼 더 찍어서 재무부에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냥 미국 재무부와 연준 간의 회계 기법이지 실제로 포트록스 금고에 금이 있냐 없냐는 지금 트럼프는 관심도 없어요.
놀라운 이야기네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금값이 지금보다 2배 내지 3배가 되는 거를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을 것이다. 거죠. 네.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황 봐서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선물 시장에서 안 누르면 예. 결국은 이제 상하이 선물 시장에서의 수요만큼 올라갈 텐데 예. 그냥 방치해두고 있으면 올라갈 텐데 예. 굳이 내가 어떤 조치 안 취하면. 근데 예. 금이 올라가면 내가 금을 팔아가지고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팔아서 지금 뉴욕에 있는 아파트 살려고 하면 예. 뉴욕에 있는 아파트는 테러로 떨어지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이재명 정부가 워낙 많이 발행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트럼프는 지금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금의 가격이 갑자기 지금 시진핑이 금 많이 사가지고 금의 가치가 올라가면 네. 나는 지금 금 팔아가지고 비트코인 살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왠지 모르게 떨어져 있고 억눌려 있고 금 가격 계속 올라가네? 그러면 룰루랄라 하겠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러면은 시진핑이 그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유사 근본이제를 해서 달러 패권에서 벗어나거나 심지어 달러 패권을 위협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면 야 너 금 팔아야겠다고 지금 시진핑이 그렇게 하는 거 가만 놔둘 거야라고 하면 플랜 B가 있겠죠. 플랜 B가. 네. 그러면 금의 가격이 자기가 팔 때는 비싼 게 좋지만 그 다음에도 내가 비트코인 사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금 가격은 떨어져야죠. 왜냐하면 시진핑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예. 트럼프의 플랜 B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고 내가 금을 재평가한 다음에는 금 가격을 떨어뜨려야죠. 근데 그 다음에 떨어진 가격으로 재평가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달러는 이미 받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금의 가격은 똥값이 돼야 돼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와 복잡하네. 오늘 그동안 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기한 이야기들을 제가 근데 많이. 이게 이제 소설 같은 얘기지만 사실은 닉슨 행정부가 했던 거랑 똑같은 일. 그 닉슨 행정부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거가 사실은 이거였어요. 네. 네,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세상에 없는 돈을 만들어내서 시중에 풀고 그래서 대공황을 극복하고 닉슨은 갑자기 우리가 지금 금을 받겠다고 저기 미국의 자동차를 팔고 그 BMW를 팔고 소니를 팔았는데 네. 갑자기 닉슨이 와가지고 야 앞으로 금을 못 받고 줘. 그럼 니네가 사간 BMW하고 소니 워크맨 내놔. 네.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달러 니네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석유 살 수 있어. 니네 그걸로 가서 석유 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아이고 오늘 뭐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일 놀라운 게 미국 연준이 금을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현물을. 연준은 사실은 이제 재무부의 대행 업체고 네. 이제 재무부가 판 거죠 사실상은. 네. 금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금을 그러니까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네. 어디 출장 갈 때인가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한테 포트너스 금고 좀 따봐야겠다 이 말을 했어요. 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도치 수장이었던 일론 머스크가 포트너스 금고를 따봐야 된다. 우리가 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오. 네, 그 지난 50년간 70년간인가 50년간 한 번도 금고를 안 따봤는데 이게 말이 되냐? 금을 준비금으로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금의 준비금을 한 번도 감사를 안 했냐? 감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 일기 때 2017년에 당시 그 문우신 재무장관을 통해서 예. 포트너스 금고를 감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감사 보고서를 안 냈어요. 그 트럼프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포트너스 금고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트럼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는 우리는 모르지만 트럼프는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이게 이제 마치 이렇게 슐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포트너스의 금고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있다. 하지만 그걸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지 없는 걸로 알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거는 트럼프가 발표하는 순간 알 수 있다. 결정된다. 네.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트럼프가 갑자기 포트너스 금고를 따보자고 하는 이유는 네. 뭘까? 그 비트코인 전략 비축에 대한 그 빌드업을 하는 건데 그럼 첫 번째는 자 금고를 따보니까 금이 없습니다. 이러면은 얘기가 돼요. 왜냐면은 그동안 민주당이 이 금의 비축 그 금의 준비금의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해왔다. 그러니까 금 준비금이라는 제도는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 그러면은 금을 재평가해서 비트코인을 사는 전략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하나의 시나리오고 두 번째 야 금고를 한번 따보자. 그동안 한 번도 감사를 하는 게 말이 되냐. 금고를 딱 땄어요. 그랬더니 금이 8,000톤이 그대로 딱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뻘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 그래도 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팔아서 그러면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이 얘기하려고 따볼까? 아니죠. 금은 있건 없건 재평가를 통해서 달러를 찍어서 비트코인 살 수 있어요. 국채를. 네. 그럼 그거는 감사 안 하고 그냥 재평가에 사면 돼요. 근데 굳이 지금 그걸 왜 따자고 할까? 그건 없다는 얘기예요. 금이 있는데 이걸 열어보자. 왜 그걸 열어봐요? 그냥 재평가해서 그냥 사면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걸 열어봐서 갑자기 미국의 금 준비금의 실상을 전 세계 만천하에 알리겠다는 이유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쇼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금 준비금 제도가 이렇게 방만하고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유지가 되는 비트코인이라는 준비금 자산으로 옮기고 블록체인에서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투명한 제도로 이전해야 됩니다라는 게 피터 틸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과외해준 비트코인 비축 전략이고요. 네. 금고문을 따자라는 거는 그거를 심리적으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서 이제 비트코인 비축 전략으로 가자는데 사람들이 동의하게끔 하는 트럼프식 이제 쇼 타임인 거죠. 그것도 트럼프 쇼크의 네, 일부분이 되겠군요. 트럼프 쇼크의 쇼의 개막인 거예요. 자, 포트록스 금고를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과 유튜버들과 그리고 경제학자들과 네. 또 다른 중앙은행들 왜냐면 자기금 찾아가야 되니까 독일은 네. 지금 1,000톤 찾아가야 되잖아요. 자기금 찾아갈 사람들 다 모이세요. 우리 그동안 연준 주도로 관리해왔던 이 포트록스 금고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드릴게요 하고 딱 가서 네. 전 세계 프레시가 막 터지는 순간에 트럼프가 금고문을 쫙 엽니다. 근데 금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영화처럼 금이 쌓여 있어야 될 그 플랫폼 위에 금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이래야지 쇼가 되는 거지. 자, 금고문을 열겠습니다. 금고를 딱 이러는데 금이 딱 있다. 그럼 트럼프가 보셨죠? 금이 있습니다. 그럼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금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금이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서 금 준비금 제도의 허술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우리는 앞으로 금 준비금을 안 한다. 네. 그리고 금 준비금으로 지금 유사 금본위자를 하려고 하는 중국의 그 제도가 얼마나 앞으로 위험하고 허술한 건지를 당신들이 알아라.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중국도 공격하게 되는 거고 비트코인 전략 비축으로 옮겨지는 건데 그러면 니네 어떻게 그러면 금 재평가에서 저기 비트코인 살 거야? 그건 회계적으로 정리하면 돼. 대차 대조표 정리만 하면 돼. 와, 몇 달 안 남았네요. 그런 네, 그런 그래서 장면이 펼쳐질. 그게 7월 전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다 트럼프 목표대로 됐어요. 그럼 네. 7월 4일 날 발표할 것 같아요. 독립기념일이에요? 네, 250년 독립기념일 날 네. 트럼프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250년 전에 토머스 제퍼슨 선배가 네. 위대한 미국의 네. 정치 독립을 선언했다. 근데 250년간 우리는 중국과 월가 금융 세력의 경제적인 속국으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리스트들을 해체하고 금 준비금에서 비트코인 준비금으로 네. 바꾸면서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경제적인 독립을 쟁취했다라는 경제 독립 선언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트럼프 중간 선거 이제 선거 전략의 저는 가장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선거 언제죠? 11월 달인데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7월 4일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포트녹스 금고가 정말 열릴까? 그게 우리 눈에 들어올까? 교수님 그게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냐면은 그 지금 미국 상원인가 하원이 발의해서 네. 금 준비금 투명성 법안이라는 게 지금 발의가 돼 있고요. 그래요? 네, 그게 지금 그 클래리티 액트와 비트코인 액트와 가능하면 이제 그것들이 법안 심사 소위에서 이제 논의되는 마크업 일정에서 네. 원래 1월 달에 같이 잡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수정안을 좀 더 다듬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금 준비금 투명성 법안은 이제 마크업 일정에서 좀 보류가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법안을 지금 공화당이 발의해서 지금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게 간단히 얘기하면 포트녹스 금고를 이제 공개적으로 감사를 하자는 법안이거든요. 예. 왜 공화당이 그런 법안을 만들었겠어요? 예. 아유, 202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오늘 우리 김 대표님 모시고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거의 한 1시간 반이 넘었는데요. 저는 뭐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또 있을지. 돈세이 돈, 돈세 돈이라고 하는 무인 카페를 하시고 또 최근에 내신 책은 비트코인 비트코인 시대 하고 그 빅테크 자본주의라는 책인데요. 빅테크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을 2025년에 네. 두 권을 내셨고 네네. 또 예전에는 월저바보라고 월저바보 하는 냈고요. 책을 또 내시고 지금 이 이제 경제 현상을 강대국 간의 이런 세력 다툼 또 이 스트롱맨들의 패권 다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시고 아주 흥미롭게 그 이야기를 펼쳐주시는 우리 김 대표님 오늘 모셨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한번 나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